퇴행성 뇌질환으로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치매 또는 파킨슨병 또는 루게릭병 이런 그 뇌가 점점 퇴화되는 그런 퇴행성 뇌질환의 경우 노인 인구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노인 인구의 10% 정도, 그러니까 60세 이상 인구의 10% 정도가 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누가 걸릴지를 아직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나이가 80세가 되면 30%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만 해도 우리나라에 거의 100만 명의 환자가 있고요. 2050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의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만 한 3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엄청난 수치인데요. 우리나라 현재 갖고 있는 우리나라 군대의 숫자가 50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면 치매 인구의 숫자가 그의 6배에 달하는 300만 명까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시황 같은 경우도 그 수명을 늘리기 위한 불로장생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썼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 병명이다 보니 사람들이 그 퇴행성 뇌질환하고 치매가 다른 병일까? 또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뭘까? 이런 식으로 많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퇴행성 뇌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그 노인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노인성 뇌질환이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이 퇴행성 뇌질환이 가장 큰 범주고 그 안에 이제 치매, 또 파킨슨병, 또 루게릭병 이런 대표적인 이제 그 질환들이 속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치매는 병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증상의 이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사실 기억력을 소실하는 그런 어떤 증상을 뜻하는 용어고요. 근데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다 보니 이게 치매라는 게 하나의 병명으로 점점 바뀌어 나갔습니다. 근데 이 치매는 사실 파킨슨병 환자도 치매가 걸릴 수 있고 또는 그 치매도 일으키는 원인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도 있고 다른 종류의 치매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브루스 윌리스라고 이제 다이하드 영화를 찍은 배우가 걸린 치매는 사실 그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아니라 전두 측두엽성 치매라고 좀 다른 종류의 치매입니다. 그리고 많은 퇴행성 뇌질환, 파킨슨병 환자나 또는 헌팅턴병 환자, 루게릭병 환자 같은 경우도 병이 후반부로 가면 이제 치매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치매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츠하이머가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파킨슨성 치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브루스 윌리스가 앓고 있는 전두 측두엽성 치매와 같은 병들이 이제 이런 치매라는 증상을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가장 환자 수가 많은 질병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된 거고 10%라는 그 노인 인구의 10%라는 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제 다 노인이 될 수 있고 옛날보다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인구 전체의 10%가량이 결국엔 치매에 걸린다는 뜻인데 근데 과연 누가 치매에 걸릴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실 치매에 걸릴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커지는 거고 80세가 되면 그게 30%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퇴행성 뇌질환들은 그 노인들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노인성 뇌질환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젊은 층에서도 사실 이런 그 퇴행성 뇌질환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게릭병 환자라든지 헌팅턴병 또는 파킨슨병 환자들 중에서 나이가 그 노인이 아니라 젊은 나이에서도 환자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들은 유전적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그 발병 시기가 훨씬 좀 더 빨라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 유전자에 대한 저희가 검사를 했을 때 그 유전자 변이가 있다면 파킨슨병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도 마찬가지고 루게릭병 환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략 한 10% 정도의 퇴행성 뇌질환 환자들이 가족력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반면에 이제 헌팅턴병과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유전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퇴행성 뇌질환들 중에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또 헌팅턴병 이런 경우들은 사실 그 병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름이 그 병을 처음으로 보고한 의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그 알츠하이머라는 그 의사가 처음 이 병을 보고를 하였고요. 헌팅턴병, 파킨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반면에 루게릭병 같은 경우는 대중적으로 사실 많이 알려졌는데 이 루게릭병은 실제로 환자 수도 굉장히 적고 또 더 주목할 점은 이 루게릭병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공식 명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게릭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냐면 이 병을 앓았던 미국의 유명인의 이름으로부터 온 것이고요. 이 루게릭이 뭐냐면 바로 그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였고 굉장히 좋은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사랑받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루게릭병에 걸리게 된 것이고, 그럼으로써 대중적으로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루게릭병이라는 명칭은 그 별칭으로, 그러니까 닉네임으로서 이 병에 붙은 거고, 공식 명칭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ALS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ALS라는 병이 이제 루게릭병으로 점점 대중에 많이 알려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나중에 가서는 이제 루게릭병이 공식 명칭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랑 굉장히 유사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과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공식적인 수명으로는 1997년에 사망하신 프랑스 여성의 잔 칼망이라는 분이 122세를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분이 길 가다가 어떤 화가가 다가와서 이분에 대한 초상화를 그리겠다고 했는데 이분이 거절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상대 화가가 굉장히 행색이 초라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반 고흐였습니다. 그래서 그 잔 칼망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굉장히 그 일을 많이 후회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은 122세로 사망을 하셨고, 프랑스 잔 칼망 할머니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사실은 그 수명들이 다 길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오빠 같은 경우 대체로 80세 후반에서 90세 정도까지 굉장히 길게 살았고요. 그리고 위험인자로 보면은 사실은 수명을 위협하는 인자들로 안 좋은 것으로 뭐 흡연이나 뭐 음주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흥미롭게도 장칼망 할머니 같은 경우는 110세가 넘어서까지도 계속 흡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장칼망 할머니 사실은 그 110세가 넘어서도 자전거도 타고 다니셨고, 뭐 펜싱도 배우셨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건강한 삶을 110세 이후에도 사실 유지를 하셨어요. 근데 이처럼 어떤 사람의 수명이 얼마까지 갈 수 있고 또는 얼마나 건강하게 갈 수 있는지는 사실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힌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는 가족들이 대체로 다 오래 살았다는 것, 장수를 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족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을 결정할 때 이제 자연 수명으로 이제 어떤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고 최대치로 갈 수 있는 게 지금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칼망 할머니가 살았던 120 또는 130에 근접한 게 자연 수명의 한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인자들 또는 이거에 해가 되는 그런 어떤 뭐 음주나 흡연 같은 리스크 팩터들이 합쳐져서 나타난 결과물이 수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명 같은 경우는 이제 활성산소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마라토너처럼 극심한 운동을 해서 활성산소 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사람도 수명이 낮을 수 있고, 그 활성산소라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들을 파괴하는 건데요. 사실 이 수명이나 이 노화와 관련돼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제 개체 수준의 그 수명이 길어지는 거랑 각각의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나 조직들이 건강한 것과는 좀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이가 들면 오래 살 수 있지만 사실은 몸이 많이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뇌의 기능도 떨어질 수 있고 몸의 여러 가지 근력도 떨어지고, 이제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그 학계에서도 연구하는 방향이 단지 그냥 수명을 늘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최대한 건강하게 유지를 오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실험을 할 때는 이제 모델 동물을 가지고 실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보통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선충, 굉장히 작은 꼬마 선충이라는 벌레를 쓰거나 아니면 초파리, 이제 이런 굉장히 작은 그 곤충들, 그런 류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원래 사는 수명이 뭐 한 달이면 이게 한 달 반까지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단지 수명을 늘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기능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런 어떤 특정한 병을 앓지 않는 상태로 오래 건강하게 유지되는 방법들을 찾는 그 세포 노화에 좀 더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오래 사는 목표보다는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뇌의 노화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뇌의 기능을 최대한 건강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이제 그걸 찾는 신경세포의 신경세포 특이적인 그 항노화 전략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더 살 수 있는 게 아직은 사실 학계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재밌는 사례는 2001년에 미국에 있는 두 과학자가 내기를 했는데요. 그 내기 액수는 무려 5억 달러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을 걸고 내기를 한 게 무엇이냐면 그 일리노이 대학교에 있는 제이 올샨스키라는 교수님은 인간의 수명은 130세까지가 현재로서는 현재의 의학이나 과학의 한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스티븐 오스테드 교수님께서는 비록 현재의 그 의학이나 과학 수준이 130세까지지만 앞으로 발전될 거를 고려한다면 150세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이미 150세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2001년 당시에 태어났을까 아닌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기였습니다. 그 내기에 대한 답은 2150년에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150세까지 과연 가능할지, 또는 아직은 150세까지 인간 수명을 늘릴 수 있을지는 그때가 돼봐야지 알 수는 있습니다. 내 피를 젊은 사람의 피로 바꾼다면, 또는 젊은 사람의 어떻게 보면 피의 어떤 성분을 나에게 주입을 한다면 내 생명이 늘어날 수 있을까?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그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돈이 많은 억만장자가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자신의 아들, 17세 아들하고 이제 70세 아버지랑 같이 혈장을 교환해서 이제 주입하는 그런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래 사는 게 굉장히 목표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브라이언 존슨이 사실 작년 2023년 7월에 이 피를 통해서 젊어지는 프로젝트를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17세 아들로부터 혈장을 매달 1리터씩 받아서 몸에다 주입을 했었는데 브라이언 존슨이 결국에는 이렇게 혈장을 주입받는 거가 본인에게는 그 영노화 관련돼서 가시적으로 크게 효과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중단을 했었습니다. 신경세포가 1000억 개 정도 있는데 아직 뇌를 영노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힌트들은 여러 뇌와 관련된 질병들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사실 뇌가 세포가 한번 죽으면 새로운 세포가 공급되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망가진 뇌를 우리가 정상으로 되돌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암 발생을 높일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암 발생을 억제하면서 최대한 이제 뇌에다 새로운 신경세포를 공급하는 방식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뇌의 원하는 부위에 죽어있는 세포만 정확하게 공급해주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돼야만 비단 노화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뇌졸중 같은 경우 이제 뇌의 특정한 부위가 혈액 공급이 마비되면서 중단되면서 이제 뇌의 신경세포들이 상당히 죽어나가서 생기는 건데요. 이제 뇌졸중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그 인류를 위협하는 이제 질병입니다. 근데 그 뇌졸중을 극복하는 방법도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죽어 있는 부위에 대해서 새로운 신경들을 공급하고 그것을 되살리거나 또는 그 망가진 부위를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우회로들을 만들어주는 방식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또 과하게 되면 사실은 활성산소의 발생량도 따라서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마라토너처럼 이제 극심한 운동을 하는 경우 오히려 평균 수명이 감소한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되는 그런 세포에서는 신경세포의 사멸이 강하게 빠르게 유도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뇌가 되돌리기 힘든 세포에 어쨌든 세포가 죽어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퇴행성 뇌질환 같은 경우는 현재 사실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걸릴 수 있는지도 아직은 알 수가 없고요. 가족력이 커버하는 5에서 10% 정도의 케이스들을 빼고는 나머지 거의 90% 정도는
누가 걸렸는지, 왜 걸릴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사실은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뭐 흔히 알려진 게 치매를 예방하려면 뭐 화투를 치면 된다, 뭐 손뼉을 박수를 치면 된다,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이게 진짜 맞을까?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어떠한 것들이 이런 치매나 퇴행성 뇌질환의 빈도를 높일 수 있는지들에 대한 보고는 있는데 가장 확실하게 잘 알려진 거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는 노화입니다. 나이. 그래서 AG가 사실 가장 중요한 리스크 팩터고요. 그 다음에 알려진 것들이 이제 음주나 흡연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뭐 장칼망 할머니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음주나 흡연은 사실은 모든 병들에서 가장 중요한 리스크 팩터 중에 하나인데 아주 디터미넌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팩터들이 한꺼번에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인자로 인해서 수명이 결정되거나 어떤 병이 결정되거나 하는 것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치매라는 증상은 또는 병은 이제 기억력이 상실하는 병증입니다. 그래서 이게 치매에 걸리면 점점 사실은 기억을 잃게 되는데 최근 기억부터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렸을 적의 기억은 사실 가장 뒤쪽에 나중에 소실되는 거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다른 퇴행성 뇌질환들, 헌팅턴병, 루게릭병, 파킨슨병 같은 그 퇴행성 뇌질환들은 뭐 치매 증상은 병 후반에 나타날 수 있지만 주로 나타나는 초반 증상들은 운동성 상실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퇴행성 뇌질환에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제 치매와 같이 기억력을 주로 상실하게 하거나 또는 파킨슨병처럼 운동성을 상실하게 되는 이제 그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나중에 근데 다 만나게 됩니다. 여러 퇴행성 뇌질환들이 이제 처음에 주로 영향받는 뇌의 부위는 다르지만 결국에 병이 후반부로 진행되면 뇌의 전반부가 골고루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합쳐져서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퇴행성 뇌질환들에서 그 병의 전조 증상이라고 해서 이런 원래 주로 알려진 이런 병증보다 선행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이 후각 상실입니다. 그래서 그 후각이 사실은 나이가 들면은 후각이 점점 기능을 잃게 되는데요. 이런 퇴행성 뇌질환의 경우 후각 상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후각 냄새를 아예 못 맡게 되는 경우들이 선행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이제 수면 장애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그 수면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슬립 디스오더들이 어느 정도 보인다면 그게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알려진 병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그 노화나 음주 흡연 같은 일반적인 것 말고는 알려진 게 별로 없는데요. 이제 반면에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농약 성분, 그러니까 뭐 제초제나 살충제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파킨슨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가 이제 농촌 지방에 좀 많고 그런 그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파킨슨병의 빈도가 좀 높다라는 것, 이제 그런 것은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과일 먹을 때 굉장히 잘 씻어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잔존 농약들이 없어야만 이제 파킨슨병으로부터 우리 뇌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